5월 10일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82.5%. 내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못 팔죠. 1월이 36억 하다가 33억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잖아요. 중과세까지 적용이 되는데 33억에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일단 회수원. 일단은 안 팔래.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에이씨.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또 부일남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5월 9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기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시장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은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외곽은 계속 좀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서울 평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봤거든요. 지금 또 부동산은 주간 동향이나 KB 통계 보게 되면 뭐 부동산 R124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통계를 보는데 저는 이제 주간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주간 상승률이 뭐 0.15%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0.15%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같이 이제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저는 항상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0.15나 0.1이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흐름이냐 올라가는 흐름이냐가 중요한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1월 23일이 아마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할 거야. 유예 1몰 유예를 5월 9일까지만 해주겠다. 1년 단위로 2022년부터 연장하다가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해주기로 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1월, 2월 큰 충격을 받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비싸고 많이 올라간 2024년, 2025년 서울의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일명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들 한 부류로 떼고요. 나머지는 비한강벨트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벨트와 비한강벨트로 나눕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양도세 중과세가 뭔가요? 양도세라는 게 샀던 가격, 취득 가격에서 판 가격,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물론 1세대 1주택자들이야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나옵니다만 다주택자들은 6에서 45% 기본 세율이 최고 45%가 나옵니다.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45%인데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자, 규제 지역이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71.5% 최고 세율이 3주택 이상이면 82.5%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지방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야 82.5%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지사지 해보게 되면 10억이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나보고 이제 2억 가지고 가라는 얘기인데 2억이라도 남았네? 라는 긍정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출이자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냈잖아요. 그거 내가 5년 보유했는데 5년 동안 냈던 대출이자와 종합부동산세와 또 나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은 은행에 넣어도 3.5% 이렇게 예금금리가 나왔을 텐데 주식에 넣었으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기회비용을 이런가 생각하면 2억 가지고는 손실입니다. 안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이 올라간 지역,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금은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월 말에 막 뛰어가서 차 타고 갔겠지. 자, 세무사 찾아갑니다. 세무사들이 이제 막 엄청 바빠집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봅시다. 그래서 따집니다. 하나, 둘, 셋 따지는데 답안지가 3개가 나옵니다. 따져보면 하나는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 XX 됐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왜? 아니 무슨 고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세 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거 보유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82.5% 맞으면 지금 양도 차익이 아니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양도 차익이 왜 이렇게 큰 거야? 20년 전에 제가 세 채를 그냥 제가 샀거든요. 5억짜리를 3개를 샀어요. 지금 그게 40억, 50억, 60억에 가자 합치면 200억이 돼요. 보유세 폭탄에 팔아도 시세 차익이 30억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중과세하고 일반 세율에 따라서 양도세 차익이 10억 이상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이든 5억이든 금매로 던져서 파는 게 유리하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 팔까요? 5월 9일까지니까 내가 5월 8일에 팔리라. 안 되잖아요. 5월 9일인데 5월 8일에 팔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가 때문에 2주, 3주 걸리니까 물론 나중에 정부가 토지거래 신청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인정해 준 거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가 다주택자 입장이 되면, 내가 비거주 1주택자가 되면, 내가 세입자 입장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내가 꼭 팔아야 되는 1번 답안을 받은 다주택자입니다. 언제 팔아요?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던져야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나는 이거 못 팔면 안 되거든. 세금 폭탄 두들겨 맞거든. 이거 세금 쉽게 안 깎아줄 것 같거든. 그러면 3월 중순 전에 팝니다. 그래서 아실의 그 매물 통계를 보게 되면 3월 21일이 아마 정점을 찍고 매물이 아마 5만 몇천 건에서 3월 22일 날 매물이 8만 건이 넘었다가 그 후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던졌을 때가 3월 중순 이전에 초급매라고 하죠. 우리가 초급매. 보통 한 10% 정도 내린 급매물이 많았는데 초급매는 한 20%까지 내려온 매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면적이 클수록 하락폭이 크고요. 왜? 면적이 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을 내린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죠. 전용 84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S 리센트 아파트를 좀 예를 들면 쉬우니까 1월이 한 36억 했는데 10% 내리면 33억입니다. 자, 33억 정도의 금매 나왔는데 진짜 불안한 사람들은 31억, 30억이 던집니다. 와, 좋겠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수요자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도 많이 혼돈하는데, 야, 정책 가지고 중과세 때문에 집값 잡았다고 막 박수칩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의 질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끝이 안 보이고 뭐 불확실성, 경제가 이제 위기가 와서 고유가가 와가지고 너무 심각하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 국제 유가가 200달러가 이거 뭐 주식도 박살나지만 부동산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면 와 큰일 났다. 미국이 금리 막 올리네. 긴축이야. 막 금리가 막 5%, 7% 기준금리가 10%까지 가네. 어떻게 돼요? 멘탈이 터질 거잖아요. 저도 와씨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금매로 던집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금매로 던지는데 매수자는 사고 싶을까요? 이 주변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져서 막 위험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매수자 집 사려는 분들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삽니까? 관망이죠. 그러면 집값은 뚝뚝뚝 떨어지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중순 전에 집주인이 던집니다. 36억을 30억이 던져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자들 안 사는데 얼른 주워 먹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와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 하다가 잠깐 바빠서 딴짓하다가 잠실에 가니까 순식간에 다 팔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팔렸어요. 그래서 초금매는 그때 다 팔렸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매물들 3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이때의 매물들은 2번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번은 뭐냐면 팔면 좋겠다. 한번 팔아보자. 무리하게 안 팔리면 억지로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가지고 가지 뭐. 가지고 갈만 하네요. 소득도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소득도 안 되고 보유세 감당이 안 되는 분들 2번 같은 경우는 버텨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근데 노력은 해봅시다. 한번 팔아봐요. 자 3번 답안지는 굳이 왜 팔어? 당신 안 팔아도 돼요. 왜요? 저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서울에 노원구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인천에 두 채 가지고 있어서 다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구만. 강남에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무슨 고민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강남의 아파트를 뭐 강남 3구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 하나 남편 하나 또 분리도 했고 소득이 뭐 월 5천만 원이네. 전문직이어서 그럼 1년에 6억을 버는데 뭐 이거 뭐가 걱정이에요?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3번 지금 2번 분들이 노력은 했는데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추세적 하락 같으면 계속 나오는데 합리적인 선택. 중과세보다는 일반 세율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금매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성된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빨리 캐치를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의 이해가 되는데 추세 하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당황하죠. 오, 이거 왜 이래?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진단이 좀 틀렸다. 그래서 뭐 5월 9일 지나면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비한강 벨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비한강 벨트 집값은 제가 최근에 장인 뉴타운 임장을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냥 인사, 그냥 입에 달린 인사, 뭐 그런 인사는 아우 요즘 힘드시죠. 아우 정부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아우 왜 강남 쪽에 이제 임장을 가보게 되면 사장님들이 물론 뭐 3월에 이제 거래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위 가서 힘드시죠. 아우 정부 정책이 뭐 하니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힘들지 않아요? 하니까 아우 우리 1월 2월 엄청 바빴어요. 최고 거래량이 엄청 힘들었다고 돈을 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사네. 왜 살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최근에 전세 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11호 대책 이후로 전세 매물이 이제 실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노루 계약까지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고 그냥 쏩니다. 집값 막 올라갈 때 발생한 현상이 이제 전세 시장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자, 우리가 신혼부부가 되어볼까요? 내가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올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하려고 사랑하는 분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자, 우리 그럼 신혼집을 미리 알아야 미리 좀 구해놔야 이제 시간도 계약하고 잔금까지 뭐 전세도 한 2, 3개월 걸리니까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면 한 8월, 9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또 이게 가전제품도 집어넣고 인테리어도 좀 하고 가전 집어넣고 준비가 세팅이 딱 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든지 요즘은 또 미리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 알아보고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 그럼 자기야 잠깐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우리 결혼을 1년 미루자 라고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결혼을 1년 미루자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올려주고라도 구하든지 어떻게든 그게 쉽지 않다면 이제 월세와 매매 두 가지가 남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월세 200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월세 200을 내겠습니까? 은행에 원리금을 200 내겠습니까? 월세 200을 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월세가 안 오르거나 유지가 되면 괜찮아요. 나름대로 기회도 있고 청약 기회도 있는데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2년 뭐 좋아 2+2에서 4년 후에 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그건 개인의 판단인데 저는 높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어차피 사자. 월세 낼 바에는 집을 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값이 올라가면 땡큐. 안 올라가게 되면 잘 살고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서울 집값이 4년 후라고 하죠. 2+2를 생각하면 4년 후에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간다의 베팅, 올라간다의 베팅, 내려간다의 베팅하는 분들은 월세 계약하시면 되고요. 올라간다의 베팅하시는 분들은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들 비한강 벨트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또 흔들리네? 멘탈이. 왜? 최근에 제가 그 주변인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게 제3자 고객들이 아니고 작가들,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 업무적으로 전화 왔다가 이제 신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니까 2달, 3달 전에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는 집이 있었는데 한 8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게 9억, 1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강남 집이 뭐 1억, 2억 올라가는 거야. 아유, 강남에 40억이 1억, 2억 올라오면 몇 %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 그쵸? 뭐, 1, 2%밖에 안 되는데, 8억 집이 10억 올라가게 되면 20% 올라간 거예요. 이게 3개월 만에. 멘탈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또 원인 진단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장 상황은 좀 한강벨트와 비한강벨트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비한강벨트는 정부의 규제나 다주택자 중과와 큰 영향이 없이 강세를 보였고요. 중과세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금매가 나오면서 안정이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 기로가 5월 9일입니다. 매력적인 급매물들이 좀 많이 소진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은 좀 어떤 성격의 물건들이고 앞으로 좀 기다리는 선택은 지금은 좀 어려운 걸까요? 금매라고 한다면 또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신문이나 TV 또는 유튜브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금매 얘기 나오고 좀 조정이 됐다 그러는데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게 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오면 금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가보면 금매가 없고요. 지금 금매는 이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2024년, 2025년에 많이 올라간 아파트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2024년 말에 25억 하던 아파트가 35억, 36억 갔다가 한 33억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이거 2년 전에 25억 하던 게 33억이 이게 금매란 말인가라는 굉장한 허무함을 호소하는데 자, 초금매는 팔렸습니다. 초금매는 팔렸고 이제 남은 게 그래도 좀 조정된 10%인데 최근에 이것도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에휴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올리자라고 해서 조금씩 회수도 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판단 한강벨트는 금매가 그래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나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2억. 그리고 최근에 전세 끼고 살 수는 없죠. 당연히 토지 거래가 하기 때문에. 물론 뭐 5월 9일까지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 만기가 되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뭐 끼고 살 수는 있는데 전세가 있는 매물들이 금매로 좀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내가 현금이 돼야 된다.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세입자가 6개월 후에 만기면 내가 전세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부모님 도움을 받겠다. 최근에 국세청장이 편법 뭐 증여에 대해서 뭐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편법 증여가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고 부모님이 아마 돈을 준 걸 말하는데 대다수의 이 집을 사는 분들, 강남에 집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증여세를 안 내고 자식한테 돈을 준다? 그건 바보입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다 세무사 상담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요즘은 돈 주면 자금 출처 계획을 다 짜주거든요. 왜?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부모님이 10억, 20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거나 차용을 해주는 분들이 현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뭐가 있는 분들인데 괜히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필요하신 분이겠죠. 필요하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자금력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든 본인이 돈이 있든 주식이 대박이 나든 코인이 대박이 나든 뭐 집한 돈이 있든지 어떻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 돈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무주택이. 근데 이분이 2주택이야. 또는 1주택인데 하나 더 산다. 이건 안 되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부 정책을 우리가 맞서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다주택을 하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다주택자 비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 수를 늘린다?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집값이 오를 수는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세금 내고 나면 크게 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똘똘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물론 똘똘한 채도 이제 거주로 비거주는 갭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거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돈이 되고 그렇죠?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고 필요하고 무주택인데 또는 팔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무주택이 되신 분들 갈아타야 된다. 지금 사세요. 5월 9일 전에 토지 거래가 받으면 되니까 초금매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3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거래 다 끝났고 33억 정도, 34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금매물은 협상 과정에서 33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1억 이렇게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사정이 이랬어요. 내가 돈이 진짜 안 되니까 한 3천만 원? 한 5천만 원만 좀 깎아주시면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돈이 너무 빠듯해서 대출이 안 나와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 5천 정도. 근데 이게 2억을 깎아달라 그러면 주인들이 기분 나빠서 그럴 바에는 나 안 팔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합리적인 내가 집주인 입장이라면 솔직히 뭐 30몇 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3천만 원 조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전제 조건은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분들 그리고 다주택이 아닌 분들 사서
실거주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답안지가 나왔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분들 팔았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마 이런 답안지를 받아봤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보유 능력이 있다. 현금 동력도 있고 수입이 좋아. 그러면 위험 보유죠. 위험을 내가 보유하겠다.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아니야. 나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받아서 감당하겠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특히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위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5월 9일 전에 파는 분들. 위험 보유는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다는 분들. 위험 전가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한테 받겠다는 분들.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은요. 반포 쪽은 월세가 한 500에서 8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잠실도 한 4, 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받아서 1주택이면 충분히 보유세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비한강벨트는 또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비한강벨트에 내가 타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금이 뭐 5억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출 5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현장에 가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금매 나와 있는 금매가 있나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웃습니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습니다. 금매는 고사하고 지금 매물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금매를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강남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한 35%, 40% 정도 줄어들었고요. 서울은. 그리고 그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신축. 그러면 멸실이 진행이 돼요. 기존에 있는 물량들도 더 없어집니다. 입주 물량도 안 나오는데 멸실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정부의 정책, 토지거래가라든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없어지니까 월세도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도 줄어듭니다. 매매 수요 늘어나죠.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오니까 필요한 분들은 기다릴까? 물론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만 저는 기다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5월 10일 이후의 시장은 움직일 사람들은 이미 한번 다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제가 좀 예측 잘 맞추잖아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론 경험은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시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 수요와 공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동성, 금리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정확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나의 감정, 나의 이상, 나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돼. 집값은 올라야 돼라는 당위성이 부과되는 순간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틀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1주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이야. 그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곡 인지가 돼요. 그래서 뭔가 시장을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으니까 괜히 유리한 통계나 유리한 근거를 내가 막 더 가지고 오게 돼. 그리고 불리한 거는 외면하게 돼. 그러면서 예측이 틀리게 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져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되겠죠. 올라가는 부분은 축소하고 내려가는 요인은 크게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왜곡 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수요와 공급만 보자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좀 보게 되면 자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0일이 됐다라고 쳐요. 그러면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집주인의 입장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남 3구에 새 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강남 3구에 새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82.5% 내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못 팔죠. 일반세 이율 또 고민되는데 사실 45%면 거의 절반 정도 내잖아요.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더라도 반반이잖아. 내 친구하고 동업하게 되면 돈을 반반 태우면 수익도 반반. 친구가 돈을 태우면 나는 몸으로 때워가지고 뭐 반반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뭘 해줬다고 반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양도세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장기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반을 뗀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세금 다 내고 뭐 대출 이자 내고 위험부 내가 다 부담했는데 절반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세금을 사실은 많이 냅니다. 근데 80% 내라는 건 이거는 손실 바라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다주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1번 매물 회수한다. 내가 금매로 던졌는데 33억 1월이 36억 하다가 33억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잖아요. 중과세까지 적용이 되는데 33억에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일단 회수는 일단 나 안 팔래. 전세 월세로 돌릴래. 1번. 그러면 그나마 고 매물이 좀 나오면 전월세 시장 강남 쪽은 좀 매물이 전세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전세 문제는 강남이 아니라 저 외곽 비한강 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세 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만 강남 쪽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회수하니까 전세를 돌려버리는 거죠.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에이씨 어차피 안 팔린 거 뭐 36억? 그러면 이제 안 팔아요. 33억에.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안 팔아요. 취소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1번이고 그러면 팔긴 팔게요. 그래요? 36억요? 아니요, 40억요. 왜 40억이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중과세인데 가격이나 올려버리지 뭐. 그럼 거래가 안 될 텐데요? 안 되면 말지 뭐. 이제 어차피 안 팔리는데 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진짜로. 그러면 호가가 올라가거나 매물이 줄어들거나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과세 두들겨 맞기 때문에 중과세 맞고 팔 바에는 가격을 올려서 판다. 우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것도 뭐 양 줄여가지고 뭐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살짝 줄여가지고 뭐 가격 동결이라고 하는데 양이 줄었잖아.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어차피 호가 올려가지고 중과세 맞는 거 감안해서 올려버립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망이 폭등한다. 5월 10일 이후에 강남 집값이 폭등해. 어떤 분들은 아니야 폭락이야 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자고. 집주인들은 일단 회수했어요. 호가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공급 절벽이 생기고 호가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만 보면 폭등할 것 같은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돈이 있는 매수자야. 무주택자. 살까 말까 고민했네? 33억, 34억 살까 말까? 이거 1억만 조정해주면 살까 말까 하다가 어영부영 지나갔어. 어떡하지? 그래도 사야 되나? 가서 그냥 34억에 살까요? 그러니까 아니 5월 10일 지나가지고 집주인이 40억 올렸어요. 안 사겠죠. 진짜 안 해요. 집에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3억에 계속 내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집주인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는데 20억 넘어가게 되면 규제도 많은데 내가 지금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따라간다?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개월 내에 매수자들이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따라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보유세 압박 카드를 지금 계속 만지작 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도 만지작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은 지금까지 집을 안 산 분들이잖아요. 성향을 보게 되면 돈은 있어. 지금까지 집을 안 산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용감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포모가 생기지 않는 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 정책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돼.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180도 달라지는데 강남권이 2024년, 2025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강남이 많이 올랐는 건 우리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매수자들도 포모 같은 현상이 막 재현돼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한강벨트 시장은 일단 매물은 줄어들고 호가는 올라가는데 매수자들은 막 따라가지 않으니까 거래는 절벽이 되겠죠. 부동산 사장님들은 유럽 여행 한 2달 정도 다녀오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상반기에 돈 좀 버셨으면 여행 좀 다녀오시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어디? 비한강벨트. 혹시라도 5월 9일이 지나고 5월 10일에 비한강벨트 지역에 혹시라도 뭐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뭐 금매가 나올까? 뭐 이런 거 기대한다면 중과세는 적용이 되는데요. 중과세가 뭡니까? 시세 차익이 많아야 되는데 7억 아파트가 10억 됐어요. 일반 세율로 파나 중과세로 파나 5천만 원 1억 차이인데 그걸 금매로 팔까요? 최근에 제가 도봉구 창동 갔는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강남은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이거 한 달 전 얘기입니다. 막 떨어져. 뭐 몇 억씩 떨어져. 다주택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강남도 집이 있고 뭐 도봉구 창동에도 집이 있거나 뭐 인천에도 집이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지방에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향이 그쪽이거나 부모님이 거기 살거나 예전에 내가 거기 살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주택이 되신 분들도 있고 투자 성향이 강한 분들은 사는 지역에 하나 더 삽니다.
내가 잠실에 살고 있어. 근데 뭐 2013년, 14년, 15년 그때 있잖아요. 막 집 사기 좋았던 환경. 그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까요? 그냥 잠실 자기 사는 주변에 대부분 삽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뭐 잠실 S 가지고 있는 분들은 S 리센트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헬리오시티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올림픽 뭐 기자선수촌 아파트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선택. 그럼 도봉구 창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그럼 3주택이야. 그래서 그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온대. 아, 그래요? 여기는 얼마 정도 조정이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정을 안 해준대, 주인이. 금매를 안 판대요. 그러니까 매물은 내놓는데 가격을 안 내린다. 그래도 내려야 되지 않나? 안 내리면 누가 사지? 한 2천만 원도 안 내려줘요. 안 내린대. 왜 안 내리냐니까 오른 게 있어야 내리지. 2021년 가격도 회복을 못 했는데 뭘 내려? 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또 살아오네? 사람이 있는데 집주인이 뭐하러 내립니까? 그래서 강남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매가 안 나온다. 오히려 호가가 더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지금 호가 안 올라가는 데는 아마 한강필터밖에 없을걸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장을 좀 나눠서 보자.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그 경부벨트 지역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전세 문제 이런 게 이제 노도강까지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노도강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 돈이 부족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의정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이제 경기도 집을 사신 분들, 한마디로 경기도 거래를 한 분 중에 서울 분들의 비중이 뭐 16%인가 뭐 올랐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표현이 좀 그런데 난민, 전세 난민, 주거비 난민,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서 등 떠밀려서 경기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요. 서울에 2025년에 결혼을 4만 9천 쌍이 했습니다. 2024년에는 4만 2천 늘어났죠. 아마 2026년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뭐 올해는 5만이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만 9천인데 뭐 약 5만이라고 하죠. 이 5만 중에 3만 쌍이죠. 인구로 따지면 2명이 결혼하니까 이제 6만 명이 되는데 서울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2만은 경기 인천으로 떠밀려 갑니다. 좀 피곤한 출퇴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혼부부들은요. 가구수 분화를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가구수 분화지만 지방에서 이제 대학교 때문에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제 원룸이나 이런 투룸 수요가 좀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원룸이나 투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상 엄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인천으로 가서 혼인신고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총알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개뿔 돈도 없으면서 야, 나 돈 없으면 빌라에서 신혼 시작해야지. 우리 애도 이제 20대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애는 그럽니다. 그럴 바에는 나 결혼 안 해! 이러더라고요. 저희 시대와 이제 트렌드가 좀 달라진 거죠. 저희 때는 이제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파트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서 아파트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빌라 살다가 이제 아파트 시대로 들어가는 세대고 우리 자녀 세대는 눈 뜨니까 아빠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진 않는데 이제 반반으로 본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아파트 수요가 꽤 높다.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빌라에 들어가는데 전제 조건은 뭐다? 서울은 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신통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아파트가 될 곳에 전세는 들어갑니다. 빌라에. 버티면 되니까 이걸 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 근데 신혼부부들이 강남 3구, 용산구에 들어가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있죠. 부모님 잘 만나거나 본인 능력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5만 쌍 중에 강남에 자리를 잡는 분들이 과연 10% 진짜? 그러니까 좋아 10%는 강남에 자리 잡고 그럼 나머지 4만 5천은
비한강 벨트나 경기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거다. 왜 가구수 분할은 되는데 서울에도 정비 사업 계속 해야 되잖아요. 멸실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를 보자면 비한강 벨트 시장은 쉽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시장을 쉽게 안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요와 공급을 다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11호 대책으로 토지거래가 적용돼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 사업으로 멸실까지 된다. 신혼부부들이 가구수 분화까지 생긴다. 근데 신혼부부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3만 얼마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늘어나서 이제 2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가구수 분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는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집값은 올랐어. 고평가인데 상황만 보자면 가구수 분화도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의 반토막.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7천에서 4만 9천 가구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 2만 8천 그것도 임대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공급 열심히 한다고요? 3기 신도시 2018년 1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분양을 하고 막 올해도 이제 2만 9천 정도의 공공 분양이 나오는데 모두 그게 올해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입니다. 경기 인천. 서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은 늘려야 된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97 공급대책, 129 공급대책 나와도 그게 금방 해결이 되나요? 빌라 오피스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빌라 오피스텔 또 그 2022년 긴축 때 받은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 회수하고 막 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전세 사기하고 긴축 때문에 대출 PF 문제, 뭐 대출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서 상당히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빌라가 잘 될 때는 2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는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2천인가 4천인가 그 정도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도 줄고 비아파트 공급도 준 상태에서 지금 공급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거래가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중과세부터 다주택자 때리게 하죠. 왜? 이유는 있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놔야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이 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을 채우니까. 요거는 이제 긍정의 효과인데 정부 정책의 긍정의 효과인데 부정의 효과는 전세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뭐 산수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백분토론 또 나갔는데 2월에 백분토론 할 때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전세 시장은 영향이 없다. 왜요? 집주인이 팔아 매물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공급 물량이 주는 대신에 수요도 하나 주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산수의 전제 조건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그 집을 샀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향이 없죠. 퍼펙트하게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세입자가 무슨 돈 있으면 진작 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을 팔려면 세입자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수요가 먼저 발생해요. 세입자가 먼저 나와서 자기 살 집을 막 알아보고 다녀. 그러니까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누군가는 샀네? 누가 샀을까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도 있고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고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또 살 수도 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산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수원에 사는 분이 샀다? 토지거래 가다 수원 집을 본인이 팔고 서울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서울은 반대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효과가 없죠. 늘어나는 효과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산수로 볼 게 아니라 수학으로 봐야 됩니다. 변수들도 많고 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투기로 간주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임대차,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월세가 불안하니까 지금 매매로 이건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정부도. 와 이렇게까지 빨리?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전세가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부는 그 생각만 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전세를 최대한 억누르게 되면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세가 소멸이 되니까 이 수요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쪼이고 있잖아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취지가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오래 보유할수록 약간 불이익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방침은 오래 보유하는 건 안 돼.
오래 거주한 사람만 보상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원칙은 있습니다. 실거주 원칙.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은 투기가 아니야.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론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살고 있는 집을 왜 가지고 있니? 단순히 생각하면 맞네.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투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집이라는 게 또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합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지 않고 세입자한테 줬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 사례 돈이 좀 부족해. 내가 3억이 있는데 집값이 6억이야. 전세가 3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부모님 집에 살아도 돼. 그 집에 나중에는 내가 들어갈 건데 당장은 내가 부모님 집에서 어떻게 좀 삐대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뭘 내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전세를 주게 되면 이걸 이제 세입자 대출이잖아요. 이게 무이자 대출이잖아. 세입자 금융, 사금융이잖아요. 내가 이자를 주는 대신에 세입자는 내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집에 안 살면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 은행에. 이득이 아니 이득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돈을 더 모으리라. 그래서 한 3년 모아서 5년 모아서 세입자 전세금 마련해서 세입자 보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투기를 했나요? 아무리 봐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서 세입자 주다가 3년 5년 후에 내가 돈 벌어서 세입자 보내고 들어가겠다는데 그게 투기입니까? 그게 투기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고. 자, 두 번째 사례는 살고 있었어. 이제 대치동이라고 할까요? 목동이라고 하자. 대치동 사례는 제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목동에 우리 애가 생각보다 똘똘하네. 나 닮아서 공부 못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 닮아서 공부를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똘똘하네. 그럼 이제 욕심이 생기죠. 이거 의사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목동으로 이사 갑니다. 이제 집을 구하죠. 샀어. 애가 잘했어. 잘해가지고 이제 애가 졸업해가지고 부산대 의대에 간 거예요. 지방에. 그래도 그게 어디요? 갔어.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끝난 거예요. 애는 부산대 의대 기수하러 가고. 우리 부부가 목동에 계속 사는 게 맞아요, 여보? 당신 직장이 저기 강남 쪽이잖아. 송파에 있는데 힘들지 않아? 나 힘든데?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 전세나 월세 주고 당신 직장 가까운데 우리 2명 있으니까 좀 집 작게 임대 좀 저렴한 데 구하자.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반대로 가게 되면 직장이 잠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직장이 파주야. 출판단지 있는데. 그러면 파주 직장 근처에 내 집 아니니까 전세 저렴하게 구하면 목동에 전세금 받아서 파주에 전세를 가면 돈이 남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 요즘 주식 좋으니까. 이득이 아니득이에요. 뭘 봐도 이득이잖아.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파주에 내 집을 살고 있는데 애가 또 똘똘해. 근데 목동 집을 살 돈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을 전세 주고 목동에 전세로 들어가야지. 왜? 팔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 3번 사례 이게. 그 또 하나는 뭐예요? 해외 출장 주재원으로 가네? 3년 주재원 아니면 5년 주재원으로 간다. 외국에. 이 집은 그러면 공실을 비워둬야 가야 돼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세입자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고 주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 지역구 막 이렇게 선거철 되면 옮기잖아요. 그럼 자기 집 팔고 할 때마다 팔고 사고 하나? 이번에 강원도로 혹시 전략공천 받게 되면 서울집 팔고 강원도 집을 사가지고 거기 주소 옮기고 살다가 또 떨어져. 그럼 또 돌아와서 또 서울집 살다가 다음에는 의정부 또 공천 받아. 그럼 또 의정부 또 가서 또 집 사?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전세 주고 직업에 따라서 나름대로 직업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다 투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걸 투기로 간주하게 되면은요. 세입자들은 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투기꾼한테 자금을 제공한 협조자예요. 세입자는. 그럼 세입자가 잘못이에요? 투기꾼한테 돈을 빌려줬다니까? 잘못했잖아요. 단순히 논리로 따지면. 그럼 잘못한 게 뭐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요. 비거주 1주택자 특히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투기는 뭐예요? 단타. 주식은 단타를 쳐도 되죠. 하루에도 사고 팔고. 정신 하나도 없더라. 주식 한번 해보니까 이건 사라 팔아라 막.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혼미스러운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는 게 실거주, 실소유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아마 생긴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긴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취지가 투기에서 보유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을 때는 이제 막 80년대도 집값 상승만 따지면 지금보다 80년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올림픽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절대적인 수요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사고 팔고는 엄청 했나 보지. 그때는 양도소득세도 85년도인가 86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엄청 생겨.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만든 거. 제발 집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10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등장을 합니다. 외국 사례를 볼까요? 진짜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외국에는 우리보다 더 뿌리가 깊잖아요. 우리는 뭐 6.25 전쟁 끝나고 사실 한 8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이고 외국에는 그래도 몇백 년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깊은데 이 단절을 생각하면 미국의 역사가 더 깊어요. 미국은 250년, 30년이 쭉 이어온 거고 우리는 6.25 전쟁 때 완전히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도 장기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우리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외국도 줍니다. 일본도 뭐 장특 공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양도세만 하더라도 우리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이것도 2014년 전에 35%였는데 야금야금 올리더라고. 이게 올려서 지금 45%까지 야금야금 올리대. 저는 얄미워 죽겠어 진짜. 근데 자 일본은 30%입니다. 최고 세율이 5년 보유하면 15%로 더 낮아집니다. 장특 공제도 있는데 세율도 낮춰줘요. 왜? 투기 아니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세금 깎아주는 게 있고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또 세율이 다릅니다. 37%에서 20%로 낮아지나? 아마 그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물론 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됩니다. 딱 22년이 아니라 1년에 몇 년에 몇 %씩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올라가서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22년 보유하게 되면. 독일은 2년 거주 또는 10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외국 선진국은 장기 보유하면 왜 비과세를 해줄까요? 투기가 아니니까. 그럼 왜 해주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5억에 샀어. 20년 전에 2006년도에 이제 5억에 강남에 경남 아파트를 삽니다. 20년이 지나서 이게 40억이 됩니다. 원밸리가 된 거죠. 실제로는 40억 다 합니다. 더 비쌉니다. 25평도 40억 넘으니까. 아무튼 계산하기 편하게 40억 하자. 60억 하면 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진짜 그때 살 걸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일단 40억을 하자고요. 자, 35억 남았어. 장특공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80% 받으면 2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내 친구가 이제 이랬다고 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친구가 35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2억만 냈대요. 야, 진짜 국가가 뭐 하는 거지? 내 친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한테 복지로 좀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들 수 있어. 친구가 소고기도 안 사주네. 집 팔아서. 자랑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들어봐. 내가 35억 중에 2억 세금 내고 33억 번 것 같이 너 벌었잖아. 자 생각해보자. 2006년도에 5억이 얼마였을 것 같니? 2006년도에 5억? 그때는 마포 아파트가 5억 정도 했습니다. 공덕동에. 공덕 삼성 이런 아파트들. 또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 4배 정도는 올랐죠. 3배, 4배 정도. 그렇게 따져보면 15억이나 20억 정도라면 실제로 이분이 35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라 한 20억 정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보게 되면 확 줄죠. 35억에서 15억, 20억을 이제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주는 거죠. 한 20억 정도 벌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20억 벌었네? 20억 벌었는데 2억 낸 건 너무 작지 않아? 그럼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야, 잠깐만 들어봐. 지금 2014년도에 양도세율이 35였는데 지금 45%도 올라갔지. 나는 매년 못 낼 것 같니? 종부세 내잖아. 종부세, 양도세 필요경비에 공제도 안 해준다?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지 예전에 2006년도에 6억이었어. 2배밖에 안 올렸어. 물가 상승률 따져도 20억, 24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비과세 기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안 올리잖아. 누진세율 너 아니? 누진세율 6에서 45% 구간이라고 하는데 6% 받으려면 지금은 1,400만 원이야. 예전에는 1,200만 원이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1,200만 원이 지금 이제 1,400만 원 됐어. 물가 상승률 따져보면 5천만 원 이하가 6%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증세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삥 뜯어먹고 있다니까. 올려줘야 되는 걸 안 올려준 거야. 월급을 쉽게 생각하면은요, 20년 전에 월급을 200 받았는데 지금 220 주는 거예요. 600 줘도 모자랄 판에. 20년 전에 200은 대기업들도 20년 전에 한 3, 40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대기업 20년 전에 300 받던 사람을 350 주면 그게 올랐는 거야. 손실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장특공제가 일정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외국에는 그런 거죠. 보유세가 높잖아요. 높은 보유세를 내고 그 집이 오래됐잖아요. 또 선진국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고택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보유세를 많이 내고, 왜 그 동네의 인프라 사용료와 이 건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세 내고 건물 관리하는데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집을 방치하게 되면 빈집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잘했어 계속 좀 더 보유해, 우리가 양도세는 안 받을게 라고 해주는 겁니다. 개념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장기 비거주 1주택에는 뭐 했냐고요. 세입자한테 줬잖아, 10년 동안. 자주택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10년 동안 내가 비거주를 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세입자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많이 올렸잖아.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많이 안 올렸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다 명함이 있습니다. 긍정의 효과는 세입자한테 거의 안 올리고 집을 줬다. 부정의 효과는 그래도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를 잘못한 거야. 그럼 혜택을 좀 축소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하는 게 맞았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근데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좋아요. 다 좋아. 그래도 목적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서 집값이 안정된다. 되면 되잖아.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욕한다. 또 너 정부 정책에 맨날 딴지 걸고 어떻게 너 애가 삐딱하냐, 안 되는 것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내가 비거주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영등포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전세 줬어요. 내가 10년 전세를 줬어. 그리고 거주는 2년만 했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2년 보유,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되니까 자 했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감면을 축소하겠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여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부가 혜택을 줄인답니다. 팔아야 될까요? 팔아요, 말아요? 지금 양극화 때문에 10년 전 내가 내려왔을 때 대구 집은 사실 한 5억 했다면 지금 또 한 7억 정도인데, 서울 집은 3배, 4배 올랐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해?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데. 그러면 영등포 아파트를 팔면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양도세 내야 되죠. 이제 대출도 안 나오죠.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죠. 똑같은 집을 못 삽니다.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서울 집도 사기도 어렵고, 토지거래 때문에 입주해야 되니까 살 수도 없고 사기도 어렵고, 그걸 왜 팔아? 바보야?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안 되겠다,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거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2+2 할 거잖아요. 2년 살고 집주인한테 연락하겠죠.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에? 왜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나보고 입주 안 합니다. 정부가 언제 그랬어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인다니까, 거주만 혜택을 주겠다니까. 그럼 내가 거주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네요. 세입자가 쫓겨나갑니다.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집주인은. 그러면 서울처럼 좋은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의 자가 비중이 쭉 올라갑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죠. 어떤 분들이 파냐면 고령자들. 또 생각해보죠. 내가 나이 7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70인데 5억에 사서 40억이 된 거예요. 많이 올랐죠. 2년 거주만 했어. 2년 거주하고 이제 10년 보유했는데 정부가 혜택을 줄인답니다. 그러면 내가 8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8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받으면 78세예요. 78세 돼가지고 비과세 받아서 돈 받아가지고 78세면 물론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78세 이상이 되면은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 보니까 식욕도 좀 많이 떨어지시고, 친구 만나러 가시는 것도 좀 힘들어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행동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냥 손주한테 용돈 좀 주는 재미, 어쩌다가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낙밖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가 맞아요? 지금 팔고, 지금 70이니까 70은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 때 정정하잖아요. 팔고 유예를 좀 해줄 거니까. 유예가 뭐냐면 바로 탁 자르지 않고 올해 말이 지나면,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비거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감면 축소하겠다,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럼 70세 이상의 고령자 같으면 팔죠.
팔아서 35억 남은 거 중 2억 세금 내고 33억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33억 들어오게 되면 팔고. 자식한테 저 같으면 35억 들어오게 되면 애한테 한 3억이나 5억씩 이렇게 증여해주고 니들도 전세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데 뭐 신도시라든지 교통이나 병원이 좋은 곳에 새 아파트 또 새 아파트 사는 거 좋으니까 하고 차도 좀 바꿀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S 뭐 이런 거 자율주행 잘 되는 거 옵션 딱 달아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면 자율주행 해놓고 있으면 눈도 침치면 안 돼. 가잖아. 친구 만나면 친구야 내가 소고기 사줄게. 너 웬일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임마. 이렇게 되죠. 그럼 친구들이 자주 만나자 그래. 사주니까. 아니 돈이 뭐 30억 20억 남았는데 소고기 먹어도 돈 남아. 그 ETF 넣어놔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40대, 50대 분들, 이런 분들은 거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고령자 집을 팔게 하고 싶으면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그 혜택 감면보다도 오히려 더 쉬운 방법들이 많죠. 뭐냐면 서울집을 팔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서울집을 팔고 고향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 미분양이 많으니까 산다라고 하면 양도세 감면해 줄게. 면제해 줄게. 너. 진짜요? 2억도 아니고 35억 너 다 가져가. 단 지방에 미분양을 사야 돼. 합니다. 나 같으면. 하지. 팔고 갑니다. 지방에 가서 그럼 뭐가 좋아요? 서울은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데 서울 수요 1 감소하죠. 돈 들고 지방 갑니다. 그럼 소고기 사 먹으러 서울로 와요?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소고기도 사 먹고 지방 소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비거주 1주택은 나빠. 투기야! 이런 이념이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시장이 왜곡이 되고 긍정의 효과보다 부정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월세 시장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수천 세대 대단지에도 뭐 전세도 0건, 월세도 한 건 있다가 0건. 요즘은 집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노루 계약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전월세 시장 현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이거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1주택이니까 뭐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데 좋든 안 좋든 뭐 저는 그냥 살 건데 우리 애들 생각하게 되면 딸 둘이거든요. 저는 이제 20대입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분명히 집 사기는 힘들 것 같고 전세 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월세 시장이라도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집 안 나가고 내 등에 붙어가지고 빨대를 꽂을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걱정되는 진짜 걱정돼요. 독립을 해야죠. 새도 크면은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 옆에 붙어서 빨대 꽂고 너 왜 안 나가니? 아니 전세 월세 때문에 아빠가 집 사줄 거야. 전세 구해줄 거야. 그냥 아빠 집에 있어. 나 못 구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될까봐. 사실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다 각자의 걱정이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자기들이 걱정이고 나는 애들이 걱정인 거지. 그러면 전세 상황을 좀 보자고요. 아실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매물이 한 15,000건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실제로 더 줄어요. 왜냐하면 아실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을 끌어다가 그냥 수치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면 중복 매물들이 많아. 실제로 아실에 있는 매물들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날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뭐다? 추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숫자를 보지 말고 추세 흐름을 봐라고. 그럼 아실 보게 되면 매물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보는 방법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유튜브나 찾아보면 나옵니다. 딱 보게 되면 15,000건인데 이렇게 줍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팍 급감한 게 언제다? 11호. 2025년 11호 대책 때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25,000에서 15,000으로 수직 급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입주 물량은 일단 부족한 건 오케이. 그거는 뭐 갑자기 11호 대책 때 입주 물량이 갑자기 준 건 아니니까 입주 물량이 줄었다고 급감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주는 데는 입주 물량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영향을 준 거는 맞습니다. 서울의 멸실 가구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급감은 저도 이런 현상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1000세대 아파트에 전세가 없어.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에도 없고요. 아니 왜 이러지? 제 주변에 제보가 엄청 들어와요. 큰일 났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자들도 자기가 취재하다가 자기가 멘붕이 와가지고 왜? 자기도 취재하다 보니까 내 문제거든. 나
만기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사 쓰다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소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내가 그랬냐?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서로 막 지금 막 고민하는 상황인데 토지거래가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수로 보게 되면 집주인이 팔고 세입자가 사면 클린. 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전세를 주면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가가 이제 집주인이 입주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안 해줍니다. 결정적으로. 만기는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 내보내고 있는 돈이 있으면 내보내고 집을 공실로 비워두거나 본인이 입주합니다. 입주하다가 기회를 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토지거래가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세 끼고 뭐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탁상 행정이죠. 자 생각해봐요. 올해 말까지 전세 끼고 허용해준대. 내가 샀다? 올해 말까지는 전세 끼고 샀잖아. 예를 들어서 6억 아파트인데 내가 3억 현금 3억 주고 세입자가 3억이야. 금액이 좀 작나? 괜찮아 뭐. 샀어. 12월이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를 보내줘야 돼요. 3억을 구해서 세입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 나와요. 그러면 나는 빡빡 끌어서 3억 가지고 전세 끼고 3억을 샀는데 12월에 세입자 만기라는데 아니면 뭐 내년 6월에 만기라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정책의 미스가 나오죠. 퇴거자금 대출은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막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데서 돈 구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야 6억까지 나오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 살 때 6억을 받을 수 있지. 나는 이미 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 끼고 샀단 말이에요. 12월 내년 6월에 이제 세입자 돌려주려면 은행 가서 대출해 주려면 사후 대출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 나온다고.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안 풀어줍니다. 풀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하잖아요.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없는데 입주하게 되면 내가 이제 분양받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잔금 쳐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잔금 치는 방법, 은행 대출로 잔금 치는 방법, 세입자 전세 주고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방법. 대출 잘 안 나오죠? 세입자가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 집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세 대출 안 받고 자기 돈 100%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세입자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물량이 많잖아요. 전세가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네? 야,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뒷목이야. 이거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야 대출 규제해야 된대. 가계부채 문제고 집값 올라가니까 야 다 조져.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닥치는 대로 그냥 앞뒤 따지지도 않고 없애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자 전세가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토지거래가로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 갱신도 안 해주려고 하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혔죠. 그러면 자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도 호기롭게 상황을 모르고 집주인이 이제 만기가 4년 살았어.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집주인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가보니까 없네. 전세 매물이. 시가 말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잠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 7천 올려드리면 될까요? 지금 돈이 7천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1억 올려주고 싶은데 7천 올려요. 이사 다니면 집도 기스 나니까 괜찮죠? 그래서 7천 실제로 7천 올렸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분이 나가야 전세 매물이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이 되려고 하다가 잠깐 아니야. 내가 들어오니까 다시 제로.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수요는 또 신혼부부들 제가 말씀드렸죠. 49,000쌍. 올해는 5만이 넘습니다. 이 가구수 분화 어디로 갈겨? 이 신혼부부들 빌라로 갈까? 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토론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로 가냐고.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못 하겠죠.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거는 기본의 자세가 안 된 거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모은 돈이 1억밖에 없어. 너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지역을 인천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 모은 돈이 5억이야. 5억에 맞춰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든 집을 사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든 해야지. 아니면 경기도로 가든 하는데 어떻게든 가구수 분합니다. 가구수 분합.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전세를 알아봅니다. 처음부터 무슨 집을 사. 전세집에 갔는데 없대. 매물이. 에?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전세가 어디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도 어리둥절?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거 부동산 20년 했는데 처음 봐요. 요즘 다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 봐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월세로 가든가. 근데 월세도 매물이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월세도 매물이 같이 줄더라고. 야, 심각하대.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긴 하는데 그 바꾸는 수요보다도 이 입주 물량 부족이나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월세도 줄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 그럼 세입자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막 회의할 거잖아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도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살까? 그래. 대출 이자 200 낼 바에는 그냥 은행에 내고 사자. 당연히. 그럼 어디 사? 좋은 데는 못 사니까 노도강으로 가든 성북구로 가든 성북구에도 정릉 쪽에 가면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10억 이하로. 관악 현대라든지 요즘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금강구, 노도강, 은평구, 중랑구, 또 경기 벨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경쟁이 더 치열하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 보러 가면 101호도 보고 501호도 보고 1001호도 보고 잠깐만요. 고민 좀 하고요. 좀 고민했다가 내일 와이프하고 같이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아는 기자가 집 보러 갔는데 앞팀이 줄을 서 있더랍니다. 예전에는 세입자들이 협조를 잘 해줬거든요. 요즘 세입자들은 협조도 잘 안 해줍니다. 왜?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입자들이 MZ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 흐름 자체가 원래 집을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협조를 해줄 뿐인데 번거롭잖아요. 집 보여주는데 집을 난장판할 수는 없잖아요. 집 보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청소라도 좀 해놓고 정리정돈도 해놓는데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보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세입자라도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 주는요 수요일 밤 9시에 오세요. 그날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매수자들이 부동산이 대기자가 5명이면 다 연락합니다. 9시에 볼 수 있대요. 꼭 맞춰서 오세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1번이 안 나오네. 2, 3, 4, 10. 회사 일하다가 야근하다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데 왜 어떻게 됐어요? 1번이 계약했어요.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금 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오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든다?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다음부터는 보러 오라고 하지 말고 물건 나오면 바로 계좌 주세요. 제가 바로 쏠게요. 지금 진짜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진짜. 이게 노루 계약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제 더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면접 봅니다. 외국처럼. 이제 면접 보는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쭉 앉혀놓고 지금은 먼저 본 사람한테 선착순 우선권 주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커피숍 모여가지고 면접 봐. 아니면 한 명씩 면접 볼 수도 있죠.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사업.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겠어요. 공무원. 공무원은 괜찮은데 어디 공무원이에요? 부인은 뭐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데요? 싫으면 가세요. 이제 이런 현상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상인데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를 주는 집주인은 완전히 갑이 됩니다. 안타깝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구조적인 문제인데 다주택자 규제를 정부가 투기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은.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괜찮은데 저는 공급 충분히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 지역이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유유부지 129 공급 대책 때 그거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대책 내용에 서울 32,000호, 수도권 6만 호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못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한다. 좋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일 잘하는 건 오케이. 많이 잡아줘서 50%. 1년에 서울이 16,000호 더 나와도 모자랄 판에 연끌해가지고 5년 동안 서울 유유부지가 16,000호 나와요. 그것도 50%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신혼부부가 1년에 5만이 나오는데 택도 없죠. 1년에 16,000씩 나와도 모자랍니다. 1년에 32,000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이제 민간 또는 개인 또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에. 또 토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개인한테 집중되어 있는 임대 사업 구조를 기업, 돈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외국처럼. 외국은 그렇거든요. 대형 법인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외국에는. 근데 우리는 다 개인이 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또 토론할 때 반대편에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무슨 돈이 있다고 임대 사업을 하냐.
대기업이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있나? 안 되잖아요.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인데 물론 대기업도 부채는 많죠. 부채가 많은 거를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만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저도 이제 외국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개인한테 집중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하는 역할을 공공이나 대형 기업, 법인들이 해야 되는데 공공은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LH가 이 많은 우리나라 서울 또는 전국에 있는 임대 물량을 다 책임진다? 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힘들잖아요.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면적이 서울의 한 120%밖에 안 되고요. 인구는 서울보다 적어요. 63%밖에 안 돼요. 인구가. 거의 한 600 얼마인가 인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국가고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 나름대로 돈도 있었고 국위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거진데 그리고 토지를 다 분배했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LH가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터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산유국이 돼서 엄청 부자가 되면 뭐 LH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LH 노력은 해야 됩니다.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왜 안 오냐면 전세제도. 기업은 개인은 전세 끼고 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개인은 괜찮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어. 나중에 10년 보유하고 양도세 감면받고 좋아.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기업? 내가 기업인데 임대사업을 했는데 전세 끼고 사서 10년 후에 장특공제도 1세대 1주택이 80%고 그거 아니면 30%밖에 안 해주는데 10년 동안 자금을 묶어놨다가 10년, 15년 후에 감면받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걸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합니까? 삼성이 반도체 투자했는데 15년 후에 수익이 많이 나온대. 어느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15년 후에 나오는 자본이득을 가지고 투자하냐고. 기업은 어떻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야 돼, 기업은. 월세를 높게 받으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동안 월세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 대형 기업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한국의 임대시장은 이거는 돈 안 되는 전세, 이거 이상한 시장. 개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기업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좀 들어오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월세 시대로 갈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전세가 소멸되고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보니까 와 이거 월세가 돈 될 것 같아. 그게 뭔 말이냐면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전세가 소멸되게 되면 우리는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 때문에 월세가 낮았는데 이제 전세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되면 와 이제 전세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법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대형 법인들이 돈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건데 사업성이 좋아진다?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 흐름을 보자면 저는 이제 정부가 생각할 때 공공도 열심히 하고 민간 기업들도 들어와서 양질의 임대 월세 물량 많이 내도록 하고 개인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임대 물량을 주잖아요. 혜택이 과하면 좀 축소를 하면 되니까 저는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도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혜택에 대해서는 따져보자고요. 10년 동안 상승분과 혜택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주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합리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탈출할 때 임대 저렴하게 주게 되면 나중에 뭐 집 팔 때 어떤 양도세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냥 주지 말고 뭐 지방으로 가게 되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뭐 20%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넣으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다주택자를 뒷다 때리면 다주택자들은 낫고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는 나의 인생, 나의 노후, 내 자녀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맞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비거주 1주택인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은 투기라고 하네. 정부 정책을 호응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나 애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정치인이냐? 네가 정치인 또 안 팔겠다. 지금 정치인들 안 파는데 너는 왜 파냐? 우리 애가 안 보여? 정신 차려! 죄송해요.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게 다주택자를 비거주 1주택을 그냥 때린다? 속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물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바라볼 때 물론 다 각자의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러니까 다 각자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니까 다 자기가 중도래. 얘기해보면 다 중도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도 이쪽에서 볼 때는 야 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너무 상승주의자야.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제가 이쪽으로 치우친 건데 반대로 보게 되면 저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너는 왜 자꾸 뭐 2023년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그때는 시장이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을 아무리 따져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지. 제 방송 보게 되면 한 번도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긴 하죠. 내 마음은 애들을 생각하면 좀 내려줬으면 좋긴 하겠으나 내가 내려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으로 다르게 수요와 공급 분산을 하면서 수요 분산을 하고 공급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도 중심을 좀 잡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집을 사거나 구하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고 마음에 드는 곳은 대출도 안 나오고 전월세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소장님은 좀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있으니까 우리 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제 자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도 이제 20대니까 MG 20대입니다. 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관점. 제가 3부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기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비율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팩트죠. 많이 올랐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 집값은 떨어져야 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비율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집값이 올라간 거를 비정상, 이 시장을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보게 되면 서울은 언밸런스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고 유동성이 많네? 이거는 내리기가 힘든 구조야. 경제학적으로. 최근에 이제 추경했잖아요. 추경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순서대로 막 하고 있는데 추경이 보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 용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애가 허리끈 졸라매고 산다? 그거 있을 수가 없고요. 용돈을 많이 주게 되면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옷도 하나 더 사고 화장품도 하나 더 사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늘어날 수는 있죠. 그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유 전망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위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왜곡하는 거죠. 시장이 비정상이야. 비정상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비정상에 동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임대 살다가 떨어질 때 나 살 거야. 라는 비율을 가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올라야 돼. 집값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022년 말 2023년 상반기 때는 저도 홀딩 많이 주문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때 들어가면 어떡하냐. 좀 지켜보다가 적어도 바닥을 찍을 때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홀딩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집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 상승론자야. 저거 무조건 집 사라고 해야 돼.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인천, 수도권 지역들의 얘기입니다. 지방에 제가 집값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라고 합니까? 저도 이제 촌놈 출신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지방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 집 30년 동안 집 안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상승론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중심을 잘 잡자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당위성, 정의, 뭐 어떤 공정성, 뭐 기준 이런 거보다 그냥 시장만 보자고요. 앞서서 이제 본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불공정이고 비정상이어서 기다릴래.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저는 이분들의 가치관도 존중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까지도 사자고 막 뛰어들어 버리면 이게 포모거든요. 시장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부축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자기의 가치관이니까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자, 냉정하게 현장을 보면 좋아,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언제 떨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관점이 있죠. 정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을 수는 있지. 정책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주고 수요를 엄청 때려잡으면 보유세를 집값의 1년에 10% 때리는 거지 뭐. 50억이면 1년에 5억 내. 10억 아파트 가지면 1년에 1억 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뭐 이거는 이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고 나는 잡아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정치하고 맞물리니까. 지금 보유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여당이 뭘 고민해요? 이게 고민이야. 이제 남은 카드가 보유세 하나거든요. 규제를 보게 되면 대출 규제 이미 다 나왔죠. 여기서 대출 대회분들 2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해주는 걸 0으로 한다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미 대출 다 했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로 다 이미 묶었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다 묶었네? 세금 규제 양도세 중과세도 했네? 이제 남은 게 보유세 하나입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국토부나 대통령이면 가슴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어떡하냐면 보유세를 제가 앞서서 말한 거 10% 때린다. 조세 저항으로 진짜 뒤집어집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를 때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디를 어떻게 때릴 거냐? 초고가 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한 50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소수거든. 사실은 다주택자들도 소수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가 논란이 되는 게 많거든, 수가. 왜? 1주택자들도 화내거든요. 거주 1주택자도. 왜? 나도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여당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1주택을 건드리기에는. 다주택은 집 가진 사람을 100으로 본다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쉬워. 근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강남에 있는 분들은 더 쉽지. 완전 소수니까. 그래서 50억 넘어가는 집에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해볼만 해요. 조세 저항도 좋고. 어차피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 표를 많이 안 주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은 뭐다? 최근에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비한강 벨트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유세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가? 10억, 20억 구간을 보유세를 많이 올린다? 와, 이거는 예를 들자면 뭐 한강 벨트도 마찬가지예요. 20억, 30억 구간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그렇다고 치도 마포, 광진구, 강동구, 영등포, 동작구, 양천구는 경합 지역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언제든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노동한 금강구까지 보유세를 왕창 올린다? 와우, 이거는 완전히 진짜 한번 가보자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안을 만들더라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도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강남만 올라갔으면 매우 쉽다니까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와 전쟁은 너무 쉬워. 많이 가진 사람들은 괴롭힐 거 많거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많거든요. 세금 낼 것도 많고. 근데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뭘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럼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린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까요? 정책으로 진짜 떨어질까요?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떨어지지? 2023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2022년. 그때 집값 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막 부양을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됐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안 좋아합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요. 하락의 원인이 뭐냐? 미국에서 발생한 긴축 파월이 물가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5.5%까지 막 올립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나와. 미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미치나? 와, 어떻게 되지? 이 불확실성, 예측이 안 되는 공포, 이것 때문에 이제 급매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막 생기고, 그때 이제 뭐가 맞물렸냐면 레고랜드 사태부터 발생했던 PF 문제. PF 문제 잘못되면요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매우 위험하고요. 올림픽파크 포련 얘기하는데 왜 그걸 살려줬어? 둔촌주공일변 구하기 그거 왜 했어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행들 PF 어디로 튈지 몰라. 진짜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둔촌주공 자기 집 가지고 있다고 그거 살린다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사라 그래도 우리도 안 샀잖아. 그때 제가 3% TV 낚아가지고 13억대였거든요. 전용 84가. 그거 좋다고 사야 된다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 투기꾼아. 그걸 지금 이부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하냐고. 그럼 자, 불공정이고 비정상이어서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2023년 초에 떨어지니까 못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두 번째,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How? 세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 Long. 저도 못해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유동성이 많다라면 사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절대 연끌하면 안 됩니다. 저는 70% 대출 받는 거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5대5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7대3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괜찮지. 1억 있는데 70% 받아서 3억 아파트를 산다. 뭐 2억이야.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금액대가 커진다는 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산다. 그럼 대출을 7억 받는 거는 솔직히. 근데 연소득을 보니까 두 분이 합쳐서 뭐 연 5천, 6천이야. 이러면 잘못하면 금리 올라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반대하는 거지. 전문직이다. 하세요. 대출 70%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세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일시적인 공포에 의해서 집주인들 그러니까 공급은 서울이 줄었는데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미국이 큰일 났어. 지금 유가가 200달러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수요가 갑자기 줄거든요. 그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가 항상 저는 집 살 때 필요하면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지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고 사야지. 지금은 안 떨어졌으니까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는 거고 막상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닿는 거 보고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 다치니까 피나니까. 근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내 개인의 감정과 당위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 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자. 그러면 2022년, 2023년을 보면 언제 떨어졌어요? 2023년 상반기 지나면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2023년에 사면 좋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간도 커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니까 2024년 정도에 사신 분들은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렇게 가야 되죠. 100% 완벽한 타이밍은 못 잡으니까 떨어질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전제 조건은 필요하고 자금이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집값 너무 비싼데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필요하죠. 네. 자금 되죠. 네. 사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 어쩌요? 그냥 가야지. 대출이자 내고 집은 10년 보유 전략이거든요. 10년 살다 보면 그럼 서울 집값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서울 집값이 지금 기준에서 10년 후에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안 사도 됩니다. 왜? 그런 분들까지 사면 떨어질 것 같은 분들까지 사면 그게 포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의 가치관 적극적으로 존중을 해줍니다. 비정상이어서 사면 안 돼. 안 사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최대한 줄일수록 우리 딸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존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필요하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꼭 서울만 고집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전세 월세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면 돌아다녀 보면 경기도 인천에 가보면 사실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부평구에도 임장 갔다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요. 전세 끼고도 사도 돼. 이거 투기 아니에요. 비규제 지역 아니에요. 여기 투기 지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정하니까 사장님이 눈을 깜빡깜빡 대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 안 됐는데요. 예. 자, 그러면 전세 끼고 사도 돼요. 정부가 허용해 줬으니까 투기 아닙니다. 전세 끼고 사면 투기 아니에요? 아니 규제지역 아니잖아. 우리는 합법과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입주해도 됩니다. 지하철 7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집에 한 뭐 2억 아파트도 있어요. 소형 아파트긴 합니다만. 그런데 7호선 타고 다녀도 되고 3억도 있고 안산도 있고 뭐 수원 쪽에 찾아봐도 물론 그거보다는 비싸겠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많다. 그럼 나의 보유 자금에 맞춰서 대출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 단 이왕이면 교통망은 좀 생각을 하자. 지하철. 그리고 이왕이면 초등학교 좀 가까이 있는 걸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이왕이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개발 호재라든지 뭐 선도지구라든지 뭔가 좀 건덕지 같은 거 호재 뭐 이런 거 있는 지역이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성과급 인센티브 때문에 난리인데 셔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 이런 쪽이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눈여겨보면 좋은데 규제 지역이고 실거주해야 되니까 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그런 지역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찾아보면 저는 많다. 1억으로 할 수 있다. 7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곳들도 인천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3억, 5억 충분히 다양한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서울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노동광으로 가셔야 되고 나는 강남 가야 돼. 그러면 돈 한 50억 들고 오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이 나는 비정상이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사지 마시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바닥을 확인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기준을 정한다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 그렇게 또 비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한 30% 떨어졌다 기다렸는데 그러면 좀 용감하게 들어가셔서 용기를 좀 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